만약 당신이 지금 65을 넘겼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곁에 두고 있다면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머지않아 당신과 내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서늘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살의 어르신입니다. 그는 뇌졸중을 앓지도 않았고 치매로 기억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의 무게로 몸이 조금씩 무거워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던 삶에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갔더니 며느리는 그를 시한폭탄 취급했고 딸의 집으로 옮겼지만 사위의 무심한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외국인 간병인을 썼지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고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갔으나 그곳은 밤마다 신음이 가득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는 차라리 고독하게 죽을지언정 다시는 그 세 가지 길을 걷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먼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노년의 비애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노후에서는 이 어르신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노년을 180도 뒤바꾸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자식들의 짐이 되기 싫었다. 김영수 75세님의 고백.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진짜 두려운 건 삶의 끝자락에서 자식들의 눈에 귀찮은 짐덩어리로 비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제 자신이 강철처럼 단단하고 쓸모있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늙어서 누군가의 짐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지요.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로 75입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고 두 아이는 각자 가정을 꾸려 분가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거나 청소도 하고 경로당에 가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서 있어도 숨이 차고 무릎은 시큰거립니다. 치아가 부실해져 딱딱한 건 씹지도 못하고 집안 청소 한 번 하려면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온몸이 쑤십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가눌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막연히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부모의 노년을 온전히 받아낼 준비가 된 자식은 없습니다. 그들이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시대가 그들을 숨막히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기, 간병인 쓰기, 그리고 요양원 입소. 다 합리적인 선택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겪고 난 뒤 저는 차라리 돈을 써서 작은 원룸에 혼자 살며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지언정 다시는 그 새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건 노인의 몽리가 아닙니다. 뼈저린 경험 끝에 얻은 깨달음입니다. 혼자 늙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존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2년은 혼자 버텼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명절이면 제사상도 차렸지요. 그저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어설 때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밤이면 가슴이 답답해 깨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합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군요. 그러고는 아버지, 그럼 일단 우리 집에 와서 지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네는 경기도 성남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방 3개 중 하나는 부부가, 하나는 손자의 공부방 겸 게임방이었고 저는 잡동사니를 치운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은 비좁았지만 고마웠습니다. 아들 집이니까
내 집에 온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첫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도 꿀맛이었고 손자 녀석도 할아버지 하며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 생선 한 토막을 더 집으려는데 며느리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지훈이 머리 좋아지라고 일부러 한 건데 아버님은 다른 거 드세요. 악에 없는 말투였지만 젓가락을 내려놓는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한 번은 손자의 충전기를 잘못 건드렸다가 할아버지, 왜 남의 걸 함부로 만져요? 고장나면 어쩔 거예요? 라는 짜증 섞인 핀잔을 들었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마치 물속 깊이 잠수할 때처럼 귀를 짓누르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었죠. 한 달 뒤 저는 딸네 집인 인천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평소 살갑던 딸은 아빠, 걱정 마. 우리랑 사위가 잘 모실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주도 못 갔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는데 소리를 좀 키웠더니 사위가 방에서 나오며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장인어른, TV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요.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에서는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안한 마음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거울까지 닦아놨더니 딸이 기겁을 했습니다. 아빠, 왜 이런 거래? 우리 도우미 아주머니 오시잖아. 딸은 걱정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 순간 남의 집 리듬에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그들이 깰까봐 조용히 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8시쯤 딸네 가족이 등산 간다며 현관을 나서더군요. 저에겐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없이 닫힌 문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잔을 쥔 채 멍하니 서 있는데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구나. 단지 내가 이 그림에 어울리지 않을 뿐.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빠, 우리가 바빠서 못 챙겨드린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노인의 자리는 자식의 일상 속에 없다는 것을요. 다시 빈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꽤 큰 비용이 들었지만 뼈라도 부러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동남아 출신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엔 성실했습니다. 한국말도 제법 하고 요리도 곧잘 했지요. 이 카레는 어르신이 끓인 김치찌개보다 맛있네요 라며 웃을 땐 외로움이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변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나 아침은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더군요. 무엇보다 의심스러웠던 건 장보기 비용이었습니다. 시금치 한 단에 2,000원, 닭고기 한 근에 8,000원이면 될 것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더군요. 몰래 적어두었다가 시세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였습니다. 딸이 와서 영수증을 보고는 아빠, 이거 완전히 바가지잖아. 카드 내역 좀 확인해 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하며 느낀 건 돈을 잃었다는 분노보다 내 삶을 온전히 남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내보내고 텅 빈 식탁에 앉아 되뇌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다. 무서워서 못 쓰겠다. 그 후 저는 스스로 요양원을 택했습니다. 친구들은 거기 고려장이나 다름없다던데 라며 말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중저가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의 식사와 케어가 포함된 곳이었죠. 첫날 밤 저는 이곳이 지옥의 대기실임을 깨달았습니다. 3인실이었는데 옆 침대 90대 어르신은 기차 화통 같은 코골이에 밤새 순이 엄마 도망가 라고 잠꼬대를 질렀습니다. 반대편 어르신은 밤새 이를 갈았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기상점호처럼 불을 켜고 혈압을 캤고 밥은 맛없는 죽과 짠 반찬뿐이었습니다. 이건 생활이 아니라 사육이었습니다. 낮에는 강제로 트로트 체조를 시켰는데 억지로 손뼉 치는 노인들의 표정이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옆 자리 할머니는 제가 닭고기를 한 점 더 집었다고 신입이 눈치도 없이 많이 처먹네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자 3개월 만에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면회 온 딸에게 제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 좀 꺼내다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지붕 밑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아들 집, 딸 집, 요양원, 그곳엔 나라는 사람은 없고 관리 대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내 집에서 내 리듬대로 살다가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은퇴를 앞둔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다음 달에 퇴직해. 시간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이기적일 수 있지만 들어보거라. 이 3층짜리 큰 집을 팔겠다. 그리고 내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마. 밥은 네가 챙겨주면 좋겠다. 대신 공짜는 아니다. 월급처럼 생활비를 주마. 거절하면 난 그냥 편의점 도시락 먹겠다. 너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나도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이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산 정든 집을 정리했습니다. 시세 9억 원 정도의 집을 팔고 그중 6억 5천으로 딸네 집 근처 18평짜리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7층, 깨끗한 곳이었죠. 남은 돈 중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비를 제하고 2억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중 1억 원을 딸에게,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다. 안 받으면 밥도 안 얻어먹는다. 강하게 나가니 자식들도 받더군요. 신기한 건 돈을 미리 증여하고 나니 아들의 안부 전화가 잦아지고 서먹하던 손자가 할아버지 넷플릭스 깔아드릴까요? 하며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그들의 부담이 아니라 독립적인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7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참기름 냄새, 밥 짓는 냄새가 나는 동네의 아침이 참 좋습니다. 9시면 딸이 따뜻한 국과 반찬을 배달해 줍니다. 아빠, 약 챙겨 드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요. 저는 낮에 복지관에서 스마트폰도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장기 훈수도 둡니다. 가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다. 남의 눈치 보며 억지로 어울리는 게 더 외로운 것이다. 여러분, 늙음은 준비하는 자에게는 풍격이 되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건 그들에게도 당신에게도 가혹한 일입니다. 제 발로 서서 내 삶을 꾸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존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74세, 화려실 안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실, 박민석 74세님의 후회. 돈이 많으면 노후가 편안할까요?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의 말년이 보장될까요? 저는 74세,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실 바닥에 쓰러진 그 짧은 순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부유한 외동아들로 자라 명문대를 나와 공기업 간부로 평생을 일했습니다. 아내는 교사였고 현모양처였죠. 우리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렸고 아들 역시 반듯하게 자라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복받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가 있고 두둑한 연금의 예금 통장, 효자 아들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아내가 70세의 병으로 먼저 떠났을 때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혼자서도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죠. 아침엔 차를 마시고 화초를 가꾸고 가끔 여행을 다니며 유유자적했으니까요. 하지만 반년 전 그날 아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다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뒷머리가 화분대에 부딪혔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채로 바닥에 누워 있는데 집 안은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 휴대전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신호음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7바늘을 꿰매고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을 때 뒤늦게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회의 중이라 못 받았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며칠 지내다 퇴원하면 당분간 너희 집에서 신세를 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서요. 그럼 며느리는 어떠냐? 라고 물었더니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내가 그러는데 시아버님 병수발 드는 게 너무 불편하대요. 남녀가 유별한데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74세 병든 아비에게 남녀 유별이라니. 그건 핑계였고 본심은 귀찮다는 거였습니다. 돈 많고 집 있어도 병든 노인은 그저 짐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월 200만 원을 주고 간병인을 썼지만 그 생활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간병인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30분 뒤에나 가져왔습니다. 문병객이 사온 비싼 포도를 자기가 껍질 까서 먹으면서 어르신은 이 안 좋아서 이런 거 못 드시잖아요 라며 빈정거리더군요.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간병인을 내보냈지만 며칠 뒤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왼손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 집으로 모실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가면 나는 눈칫밥 먹는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저는 제 발로 요양병원을 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4가지를 버리는 지혜라는 것을요. 첫째, 재물욕자, 우를 버려야 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제 친구는 주식 차트를 보며 1, 2% 등락에 일희일비하다가 화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둘째, 권력요. 구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은퇴했으면 끝입니다. 옛날 직장, 후배들에게 간섭하려 들지 마십시오. 라떼는 말이야 하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셋째, 명예요名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면 그만입니다. 넷째, 세교과 감각적 쾌락을 멀리해야 합니다. 늙어서도 자극적인 즐거움만 쫓다가는 몸도 마음도 피폐해집니다. 지금 저는 요양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70이 넘으면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자식도 집도 아닙니다. 오직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건강 하나뿐입니다. 내 손으로 밥을 떠먹고 내 발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자 존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외로움이 부른 참사. 500만 원 연금 받던 그녀의 몰락. 이정순, 65세님의 눈물. 저는 이정순, 65살입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이 약 200만 원, 5만 대만 달러 상당. 거기에 딸이 보내주는 용돈 80만 원까지 합치면 혼자 살기에 넉넉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2금융권 대출카드론을 갚느라 편의점 폐기 직전 도시락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50대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 하나를 악착같이 키워 시집 보내고 나니 텅 빈 집에 저만 남더군요. TV를 하루 종일 켜두는 건 보려는 게 아니라 사람 소리가 그리워서였습니다. 그러다 주민센터 건강강좌에서 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사 목소리가 수면제보다 낫네요 라며 말을 걸어오더니 사탕 하나를 건네더군요. 시장에서 마주치면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저는 60 넘어서 가슴이 설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생일날 그가 목도리를 선물하며 앞으로 내 곁에선 춥게 안 하겠소라고 했을 때 저는 그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살림을 합쳤습니다. 식은 혼인신고 없이 그저 칫솔 2개를 나란히 꽂는 것으로 대신했지요. 그는 제게 돈 한 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 왔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까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내 친척이 지방에서 건설 시행사를 하는데 아름아름 지인들한테만 투자 기회를 준다네. 이자가 은행보다 훨씬 세. 강요는 안 해. 그냥 당신 돈 굴려서 딸내미 짐 좀 덜어주라고. 저는 홀린 듯이 평생 모은 적금과 딸이 맡겨둔 돈까지 털어 그에게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신이 나서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했더니 언니 나도 끼워줘 하며 친구 5명이 쌈짓돈을 들고 왔습니다. 합쳐서 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약속한 이자가 들어오지 않던 날 최 씨는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미안해라는 쪽지 한 장뿐. 경찰서에 갔더니 그는 전과가 수두룩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름도 가짜, 친척도 가짜였습니다. 친구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돌변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내 돈 내놔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기꾼이랑 한패 아니냐는 모욕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대부업체에 손을 벌려 친구들 돈을 일부 갚고 딸에게 이 사실을 들켰습니다. 딸은 펑펑 우는 저를 보며 한참을 침묵하더니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갚을게. 엄마가 멍청해서 속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딸은 제 빚을 갚아주었고 저는 가지고 있던 폐물과 아끼던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빚을 갚느라 생활은 쪼들리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믿었다가 인생을 송두리째 날릴 뻔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디고 다스려야 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사기를 당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곁엔 아직 저를 버리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준비되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롭다고 아무나 드리지 마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남에게 내 인생의 열쇠를 맡기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